다른 책을 사려고 서점에 잠깐 들렸다가 이 책을 목록에서 보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수학을 만든 사람들. 에오독소스. 미적분학의 씨앗을 뿌리다. 그리스 기원전 390에서 337년. 미적분학의 발명자로는 오랫동안 아이작 뉴턴과 고트프리드 빌헬름 라이프니츠가 거론되었다. 뉴턴의 방식은 유율론이라고 불렀고, 라이프니츠의 표기법은 현재 미분학과 적분학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의 연구조사 결과 우리가 미적분학이라 불리는 것의 실제 발명자는 기원전 390년 소아시아의 크니도스에서 출생한 에우독소스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늘날 미적분학의 전신으로 간주되는 에우독소스의 연구는 무한소멸법이라고 불린다. 실제로 에우독소스는 아르키메데스를 제외하면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위대한 수학자로 평가받곤 했던 인물이다. 유감스럽게도 그가 집필했던 저서들은 전부 소실된 것으로 보이지만 에우독소스의 연구는 유클리드를 포함해 그를 추종했던 많은 수학자들에게 인용되어 왔다. 에우독소스의 생애에 관해 정보의 출처는 3세기 역사학자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의 저서다. 라에르티오스는 가십을 살짝 넣은 짤막한 위인 모음집을 썼는데 이 책에 소개된 많은 유명 철학자들과 수학자들 중 에우독소스도 있었다. 에우독소스가 23세의 그리스 아테네의 플라톤 학당에 강의를 들었다는 것은 라에르티오스의 저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얼마 후 에우독소스는 이집트로 떠나 그곳에서 16개월 동안 신관들과 함께 연구 활동을 하고 기상대에서 천문 관측을 했다. 동시에 이집트에서 생계를 위해 가르치는 일도 하다가 소아시아로 돌아갔고 이후 아테네로 가서 플라톤 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만년에 에우독소스는 고향인 크니도스에서 입법자가 되어서도 계속 활동을 했으며 기원전 약 337년 세상을 떠났다. 유클리드의 원론 5권의 비례에 관한 논의 중 많은 부분은 원래 에우독소스가 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책에 에우독소스 이후 시대의 수학자들의 연구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다. 이 시대의 그리스 수학자들은 비례를 이용해 물체를 측정했는데 두 개의 유사 항목의 비와 다른 두 개의 유사한 항목의 비를 비교하는 방법이었다. 이것은 수나 다양한 방정식을 이용하는 현대 방식과 다른 점이었다. 두 개의 비 사이에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 즉 비례식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에우독소스의 업적이다. 다음은 유클리드 원론 제5권에서 정의 5이며 대부분은 에우독소스가 쓴 것이다. 동일한 비를 갖는 값이 있다고 하자, 즉 첫째 항에 대한 둘째 항과 셋째 항에 대한 넷째 항의 비가 같다. 첫째 항과 셋째 항이 같은 수를 곱하고 둘째 항과 넷째 항이 같은 수를 곱할 때 후자의 동일한 수를 곱한 값은 아래의 순서처럼 각각 더 크거나 같거나 같다. 다음과 같은 기호를 이용하면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다. 4개의 값을 A, B, C, D라고 하자. 그리고 B분의 A와 D분의 C라는 B가 있다고 하자. 이 두 B 관계가 B분의 A는 D분의 C라고 하자. 한편 이무의 두 수를 P와 Q라고 하자. 첫 번째 숫자 그리고 세 번째 숫자에 각각 두 수를 곱한다. PA와 PC다.
유사한 방법으로 두 번째 수와 네 번째 수의 q를 곱한 값은 qb와 qd이다. PA는 QB보다 작으면 PC는 QD보다 작다. 한편 PA는 QB와 같으면 PC는 QD와 같다. 뿐만 아니라 PA가 QB보다 크면 PC는 QD보다 크다. 이 정리가 비슷한 두 개의 양을 언급하고 있음에 유의하길 바란다. 측정하는 수의 단위가 반드시 비슷해야 할 필요는 없다. 에어독소스의 정의에서 핵심은 ABCD가 유리수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두 개의 비 사이에 등식이 성립한다는 에오독소의 정의는 무리수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타고라스 학파는 B로 나타낼 수 없는 수, 즉 P와 Q가 정수일 때 Q분의 P의 형태로 표현할 수 없는 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피타고라스 학파가 두 개의 길이 A와 B를 비교했던 방법으로 길이 U를 구할 수 있으므로 정수 P와 Q에 대해 A는 P 곱하기 U, B는 Q 곱하기 U가 성립한다. 두 길이 A와 B에 대해 충분히 작은 수가 항상 존재하고 이것은 이러한 두 길이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대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간주되었다. 하지만 피타고라스 학파는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혼란에 빠졌다. 예를 들어 양변의 길이가 각각 1인 각각 2등변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와 양변은 약분이 불가능하다. 빗변과 양변은 나타낼 수 있는 수의 단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면 이 경우는 각각 2등변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루트 2다. 이 수와 1의 공약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m과 n의 정수일 때 두 식의 같은 수 u를 곱해서 루트 2는 m 곱하기 u와 1은 n 곱하기 u로 나타낼 수 없다는 의미다. 쉽게 말해 루트 2와 1은 약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없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루트 2는 정수의 비, 즉 n분의 m꼴로 나타낼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다. 앞에서 언급했듯 에오독소스의 비를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해 무리수도 비교하거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에오독소스는 최초로 무리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찾은 사람인 셈이다. 실제로 독일의 수학자 리하르트 데데킨트는 에오독소스로부터 영감을 얻어 데데킨트 절단이라고 알려진 개념을 발전시키기도 했다. 이제 데데킨트 절단은 실수의 표준 정의가 되었다. 데데킨트 절단은 하나의 무리수가 유리수를 두 집합으로 나누며 한쪽 집합의 모든 수는 다른 쪽 집합의 모든 수보다 더 크다. 예를 들어 루트 2는 제곱했을 때 2보다 작은 수들의 모든 음수를 하나의 집합으로 제곱했을 때 2보다 큰 수들의 모든 양수를 다른 집합으로 나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에오독소스는 무리수를 측정 가능하게 한 것 외에도 무한소멸법을 발전시킨 학자다. 무한소멸이란 어떤 도형의 다각형들을 내접시키고 변회수를 무한대로 가면서 그 도형의 넓이를 찾는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구한 넓이는 원래 도형의 넓이에 수렴한다. 직접 작도해보면 n번째 다른 다각형과 원래 도형의 넓이의 차는 n이 커질수록 점점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차이가 임으로 작아졌을 때 다음
다음 차례의 도형들이 넓이를 계속 구하다 보면 넓이의 하한 값에 무한 소멸되어 원래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무한소멸법은 적분보다 시대적으로 앞섰다. 무한소멸법에서는 극한도, 무한소의 양이라는 개념도 이용하지 않는다. 무한소멸법은 시간이라는 유한한 수를 끊임없이 이등분하다 보면 어떤 양이 다른 양보다 작아질 수 있다는 논리적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다. 이에 대한 예는 원의 넓이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미적분합의 연구의 시초는 아이작 뉴턴과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이지만 무한소멸법을 증명함으로써 오늘날 미적분합의 기초를 다진 인물은 에우독소스다. 에우독소스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 수학에 어떤 공헌을 했는지 이해했다면 그의 성견지명과 창의력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적 지식은 쌓여가며 발전한다는 사실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앞서 연구하고 수학의 기초를 다진 에우독소스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인류의 성취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에우독소스였습니다. 챕터 15 페르마 정수론의 미스터리를 남긴 아마추어 프랑스 오늘날 수학 연구는 엄청나게 많은 분야와 하위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각 분야마다 특정 연구 목적 하에 모인 수학자 그룹이 존재하는데 순수 수학 내에 권위 있는 저널이 100개가 넘는다. 이러한 학술 저널들은 각기 고유 분야가 있으며 중대한 새 발견을 포함한 고품질 논문만 게재한다. 또한 수학자들은 국제학회에 참석해서 자기 연구를 발표하고 협업 계획을 짜고 아이디어를 교환한다. 특별하게 기획된 학회가 아닌 한 대부분의 발표 내용은 소수의 청중만 이해할 수 있다. 수학자들은 자기 연구 분야에서 새롭고 중요한 업적을 남길 기회를 악착같이 잡아야 하기 때문에 각 분야는 고도로 전문화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뛰어난 수학자라도 해도 동시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전문가가 수학 연구 현장의 선두에서 중요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17세기에는 수학이 지금처럼 낱낱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다. 취미로 수학하는 동호인들이 충분히 지식과 전문성을 쌓아나갔고 학계에서 활동하는 저명한 수학자들과 서신교환을 하기도 했다. 이 수학 애호가들은 학자들의 존경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했다. 몇몇 경우에는 선구적인 업적도 남겼다. 프랑스의 수학자 피에르 드 페르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지금도 그가 했던 수학 연구는 유명하다. 페르마의 본업은 프랑스 툴루즈의 의회의 변호사였고 놀랍게도 수학은 그의 취미였다. 페르마는 1607년 가을 프랑스 보몽드로마뉴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도미니크 페르마는 부유한 가족 상인이었고 1년 임기로 마을을 관리하는 4명의 집정관 중 한 사람이었으며 이 직책을 3회 역임했다. 페르마의 어머니 클레어 드 롱은 귀족 출신 여성이었는데 1615년 출산 중 사망했다. 페르마의 학교 교육에 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서 그의 수학 멘토가 누구였는지 무엇이 수학에 대한 그의 흥미를 일깨웠는지 알 수 없다. 페르마가 오를레앙 대학교에서 공부했고 1626년 민법으로 학사학위를 받았다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졸업 후에 페르마는 보르도로 이주하여 변호사로 일했다. 보르도에서 페르마는 선비용 파나갈자, 수학자인 장드 보그랑과 연락하며 지냈고 에티엔 데스파네와 평생 우정을 유지했다.
에티엔은 아버지의 장 데스파네가 물려준 거대하고 잘 갖춰진 도서관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도서관의 수학 책장에는 유클리트, 페르마가 아폴로니우스, 장 데스파네의 친구인 프랑스와 비에트의 책들이 꽂혀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장 데스파네는 르네상스 시대의 박식가였다. 페르마는 이 도서관 소장 도서의 자료들을 철저히 연구했고 여백에 메모를 남길 정도로 열심히 읽었다. 폭넓은 수학 지식을 습득한 페르마는 대수곡선의 접선,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기 등 본격적인 수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그는 아폴로니우스의 소실된 작품으로 세부적인 내용의 일부는 알렉산드리아의 파푸스, 그리스 수학자 알렉산드리아의 파푸스가 서술한 평면 자치론을 재구성했다. 이 책은 직선 혹은 원의 자치와 관련된 명제를 다루고 있었다. 페르마는 1628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물려받은 유산으로 툴루즈 의회에 어느 작은 평의원 사무실을 매입했고 그의 후임자가 되었다. 1631년 정부 관료로 취임하면서 피에르 페르마에서 피에르 드 페르마로 개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지만 그는 피에르 드 페르마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 같은 해에 페르마는 자신의 사촌인 루이제 드롱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8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중 5명만 살아남아 성년으로 저성했다. 그러다가 1636년 어느 날 페르마의 친구 피에르 드 카르카비는 파리에서 마랭 메르센을 만나 페르마의 수학 연구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메르센은 곧바로 페르마에게 편지를 보냈고 1648년 메르센이 사망하기까지 두 사람은 서신 교환은 계속되었다. 페르마는 여생을 툴루즈에서 지내며 가끔 인근 도시를 방문했다. 하지만 그는 절대 보르도 너머로 여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수학자들과 편지로만 소통했다. 메르센을 중간자로 두고 페르마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블레즈 파스칼, 존 윌리스, 크리스티안 하위한스, 르네 데카르트와 연락하고 지냈다. 하지만 페르마는 논문 발표를 위한 증명을 손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거의 발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당대 유명한 학자들은 서신 교환을 통해 페르마는 빠르게 중진학자 반열에 올랐다. 현재 남아있는 페르마의 서신은 사후에 발표된 글과 메모와 관련된 것들인데 페르마가 수학의 여러 분야에서 선구적인 연구를 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페르마는 데카르트와는 별도 해석 기하학을 발전시켰다. 페르마는 데카르트와는 별도로 해석 기하학을 발전시켰다. 수학적 방법의 결실성을 두고 페르마와 데카르트가 유명한 논쟁을 벌였는데 결국 데카르트가 백기를 들었고 페르마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당신이 곡선의 접선을 구하기 위해 사용한 마지막 방법을 살펴보았더니 이것만큼 훌륭한 방법이 없다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군요. 당신이 처음에 이 방법으로 설명을 했더라면 나는 전혀 반박하지 않았을 겁니다. 곡선의 접선을 구하는 페르마의 방법은 곡선을 나타내는 함수 미분법을 바탕으로 했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기초 미적분학 과정에서 미분 계수를 계산하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페르마는 자신이 계산한 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극한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했다. 근대 미적분학이 수학적으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격리된 것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뉴턴과 라이프니츠에 의해서였다.
흥미롭게도 뉴턴은 접선을 그리는 페르마의 방식에서 영감을 얻은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미적분학을 발명했다고 썼다. 또한 페르마는 물리학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본 원칙, 이른바 최소작용 원리를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인정받고 있다. 최소작용의 원리는 페르마의 최소시간 원리를 일반화한 것이며 페르마를 기리기 위해 페르마의 원리라고 명명되어 있다. 다시 또한 페르마는 물리학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본 원칙, 이른바 최소작용의 원리를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인정받고 있다. 최소작용의 원리는 페르마의 최소시간 원리를 일반화한 것이며 페르마를 기리기 위해 페르마의 원리라고 명명되었다. 쉽게 설명하면 빛은 주어진 두 점 사이를 최단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이동한다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빛은 주어진 두 점 사이를 최단 시간이 걸리는 경로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페르마는 자신의 최소 시간의 원리로부터 스넬의 굴절 법칙을 추론할 수 있었다. 놀랍게도 페르마는 물리학에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그는 데카르트의 광학에 관한 논문, 굴절 과학을 읽고 데카르트가 순환론법을 바탕으로 굴절의 법칙을 경험적으로 도출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라플라스 부분이 목소리가 너무 작은 관계로 다음에 다시 녹음하겠습니다. 라이프니츠, 0과 1의 질서를 발견하다. 독일, 1646년부터 1716년. 1946년 2월 15일 뉴욕타임즈는 제1변 경이로운 기계 발표 소식을 특집 기사로 다루었다. 이 기계는 최초로 전자속도를 적용하여 고난도 수학 과제를 해결한 초기 형태의 전자컴퓨터 중 하나였다. 애니악은 전쟁 중에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제작되었고 이제 컴퓨터 역사의 이정표로 여겨지고 있다. 애니악은 거대한 크기와 25톤이 넘는 중량의 무려 150제곱미터 면적을 차지하는 장치였다. 애니악은 계정기, 저항기, 축전기 등의 기본적인 전자부품들로 둘러싸여 있고 2만 개의 진공관이 내장되어 있으며 수마일의 전선과 약 500만 개의 수작업 납땜 연결로 이어져 있다. 모든 전자식 컴퓨터의 어머니 격인 애니악은 전력 소비량이 15만 와트에 달했다. 반면 현재 데스크톱 컴퓨터 전력 소비량은 고작 200와트이다. 엄청난 전력 소비량 때문에 애니악을 켜면 필라델피아시 전체의 전기불이 희미해진다는 루머까지 돌았다. 애니악은 전자가상기와 연산 장치를 합쳐놓은 거대한 장치에 불과했다. 쉽게 말해 이 장치에는 현대식 컴퓨터에 있는 저장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가 없었다. 숫자는 십진법 체계의 10개의 숫자를 위한 10자리 링 카운터, 괄호하고 고리형 계수기를 사용하여 저장되었다. 각각의 숫자에는 36개의 진공관이 필요했다. 특별한 문제를 풀기 위해 이 장치에 프로그래밍하려면 스위치와 케이블을 조작해야 했다. 그렇게 해서 문제의 답을 찾는데 몇 주가 소요되었다. 게다가 진공관의 수명은 한정적이었다.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프로그래머들은 거대한 구조물 속으로 기어들어가 문제가 생긴 진공관이나 조인트를 찾아야 했다. 애니악의 최초 프로그래머는 K. 맥널티, 베티 제닝스, 베티 스나이더,
마릴린 멜처, 프렌 빌라스, 루스 리히터만으로 전부 여성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노고는 50년이 넘도록 널리 인정받지 못했다. 실제로 역사학자들은 처음 모델들이 기계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ENIAC을 비롯하여 거의 같은 시기에 개발된 유사한 장치들의 크기는 거대하고 전력 소비량이 많았는데 원인은 주로 스위치와 증폭기로 사용되는 진공관 때문이었다. 오늘날의 백열전구와 마찬가지로 진공관은 부피가 컸고 열을 많이 발산해서 고장이 잦았다. 1947년 베일 연구소의 윌리엄 쇼클리, 존 바딘, 월터 브레튼은 반도체의 트랜지스터 효과를 발견하여 진공관 문제를 해결했다. 고체 물질로 만들어진 전기 스위치, 즉 트랜지스터가 등장하면서 진공관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다. 세 사람은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공로로 1956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트랜지스터 발명은 지금도 기술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트랜지스터의 진공관보다 훨씬 작고 빠를 뿐만 아니라 훨씬 신뢰할 수 있고 강력했다. 1950년 후반과 1960년대까지 부피가 큰 진공관으로 만들어진 소위 1세대 컴퓨터에서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2세대 컴퓨터로 세대가 교체된 것이다. 트랜지스터 발명은 20세기 후반에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의 초석을 다졌다. 트랜지스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기본 구성 요소이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에는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약 1제곱인치 공간에 들어있다. 트랜지스터는 본래 켜짐 혹은 꺼짐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스위치다. 이 두 가지 상태 혹은 위치를 정의하는 것이 불대수이다. 불대수에서는 변수의 값이 참값이며 참과 거짓은 일반적으로 0과 1을 의미한다. 실제로 컴퓨터의 언어는 두 가지 기호, 즉 0과 1로만 구성되어 있다. 1비트가 8개이면 1바이트다. 그리고 1kB는 1000바이트이고 1메가바이트는 1000kB이다. 비트를 자리 표기법인 2의 거듭제곱의 합으로 해석한 것이 이진수이다. 예를 들어 10001001을 10증시로 나타내면 2의 7승 더하기 2의 3승 더하기 2의 0승은 137이다. 같은 방법으로 이진수 11111111을 10진수로 나타내면 2의 7승 더하기 2의 6승 더하기 2의 5승 더하기 2의 4승 더하기 2의 3승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0은 255다. 따라서 우리는 1바이트의 정보를 256가지 다양한 문자로 암호화할 수 있다. 0부터 255까지의 모든 숫자를 나열하기 때문이다. 현대식 컴퓨터 구조에서 일반적으로 4바이트는 혹은 8바이트로 만들어진 32비트 혹은 64비트 워드를 사용한다. 여기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알렉산드로 볼타가 최초로 배터리를 발명하고 전기회로를 만들었던 1800년보다 훨씬 전에 이미 독일의 철학자이자 수학자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가 이진수를 철저히 연구했다는 것이다. 라이프니츠가 발명한 이진법 연산은 실제로 거의 모든 컴퓨터에 사용되고 있다. 라이프니츠는 전자식 컴퓨터에 이론적 토대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원자적인 복합적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기계에 대해 묘사하면서 전자식 컴퓨터의 탄생을 예고했다. 그뿐만 아니라 라이프니츠는 아이작 뉴턴과 더불어 미적분학을 발전시킨 인물이다. 이전 챕터에서 언급했지만 예전 우리는 뉴턴의 기호가 아니라 라이프니츠의 기호를 사용하고 있다. 지금부터 라이프니츠의 생애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그가 수학에 남긴 몇 가지 업적을 조명하고자 한다.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는 1646년 7월 1일
라이프니츠 대학교의 윤리학 교수 프리드리히 라이프니츠와 그의 세 번째 아내 카타리나 슈묵 사이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프리드리히 라이프니츠는 고트프리트가 6살일 때 세상을 떠났다. 6살. 그리고 7살이 되던 해에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의 니콜라이 스쿨에 입학했다. 그때부터 그는 아버지의 개인 서재에 자유롭게 드러들었고 나중에 이 서재를 물려받았다. 아버지의 서재가 학교의 커리큘럼보다 라이프니츠의 교육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 듯하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책들을 읽고 싶었던 라이프니츠는 책의 사파에 있는 라틴어와 독일어 설명을 서로 비교하며 라틴어 단어의 의미를 해독했다. 12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라틴어를 마스터할 정도로 실력이 향상됐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어려운 철학과 신앙 텍스트를 접하며 이런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도 뛰어난 라틴어 실력 덕분이었다. 14살이 되던 1661년 그는 아버지가 교수로 있었던 라이프니츠 대학교에 입학했고 1662년 12월에 철학학사 학위를 받았다. 1663년 여름학기에 그는 독일의 예나 대학교에서 보냈는데 당시 수학과 교수가 에르하르트 바이겔이었다. 바이겔은 수는 우주의 바탕을 이루는 개념이라고 생각했던 학자였다. 라이프치히로 돌아온 라이프니츠는 바이겔에게서 배운 수학적 사상을 철학과 법학 연구에 적용했다. 특히 그는 법의 조건에 따라 0은 불가능한, 1은 필요한, 2분의 1은 조건부를 의미하는 값으로 정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1665년에 법학학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 그는 철학박사 학위 논문, 조합의 유형에 관한 논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그의 첫 저서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1666년 라이프니츠는 박사학위 과정을 지원했지만 라이프니츠 대학교에서는 이를 거부했다. 그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논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1년을 기다리고 싶지 않았던 그는 알츠도르프 대학교로 옮겼고 1667년 그곳에서 복잡한 사례들에 대하여 라는 논문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라이프니츠는 학위를 받자마자 알츠도르프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하고 독일 니른베르크의 연금술 협회의 비서로 들어갔다. 그 후 라이프니츠는 요한 크리스티안 폰 보이네브루크 남작을 만났고 그의 조수, 사서, 변호사, 자문위원으로 고용되었다. 라이프니츠는 폰 보이네브루크 남작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면서 정치적 실론을 발표했고 변호사 일을 계속해왔다. 폰 보이네브루크 남작은 라이프니츠의 경력을 키워주기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연줄도 이용했다. 그리하여 1671년 라이프니츠는 독일의 당국의 자문위원 역할과 관련된 외교 사절단으로 파리에 파견되었다. 파리에서 라이프니츠는 네덜란드의 물리학자이자 수학자 크리스티안 하위헌스를 만났다. 하위헌스는 라이프니츠에게 당대의 위대한 수학자들의 저서를 소개하고 수학의 최신 경향을 독학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훌륭한 조언자였다. 라이프니츠는 1703년 친구인 스위스의 수학자 요한 베르누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내가 1672년 파리에 도착했을 때는 기하학을 독학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별로 없었다네. 게다가 나는 인내심이 부족해 장문의 증명을 모두 읽을 수 없었지. 하위헌스가 라이프니츠를 테스트하기 위해 문제를 보냈을 때 라이프니츠는 이미 실력을 검증받았다. 물론 하위헌스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다. 그 문제는 삼각수의 역수에 대한 무한급수의 함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림 18-4처럼 점삼각형의 삼각수를 배열할 수 있었다. 6개 숫자로 된 유한급수를 살펴보고 그 합을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플러스 A5 플러스 A6 이라고 하자. 라이프니츠는 주어진 유한급수를 아래와 같이 연속해서 두 항의 차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D1은 A2-A1, D2는 A3-A2, D3는 A4-A3, D4는 A5-A4, D5는 A6-A5. 두 항의 차이들을 모두 더한 값은 유한급수의 마지막 항에서 첫 항을 뺀 값과 같다. D1 플러스 D2 플러스 D3 플러스 D4 플러스 D5는 A6-A1. 따라서 우리가 B1, B2, B3... 이라는 수열에 연속한 두 항의 차를 각 항으로 하는 개차 수열을 A1, N2, A3... 이라고 할 때 원래 수열의 합 B1 플러스 B2 플러스... Bn은 개차 수열의 마지막 항과 첫 항의 차를 구하면 된다. 즉 B1 플러스 B2... Bn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1이다. 라이프니츠는 삼각수의 역수의 합을 구하기 위해 삼각수의 역수의 합을 두 항의 차이의 합으로 쪼개어 나타냈는데 이 자연수들의 역수의 차를 모두 더한 값이 그 합이었다. 이후에 한 페이지 정도는 그 합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이프니츠는 당대의 수학자들이 이룬 업적을 빠르게 습득했고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수학사에 큰 업적을 남겼다. 이후 그는 런던으로 여행을 떠났을 때를 제외하면 파리에서 4년을 지냈다. 런던에서 그는 왕립학회를 방문하여 자신의 직접 설계한 미완성 상태의 계산기를 소개했고 이것은 사칙 연산이 가능한 최초의 계산기였다. 왕립학회 회원들은 이에 깊은 인상을 받아 급히 라이프니츠를 외부 회원으로 선출했다. 파리에 체류하는 동안 라이프니츠는 미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스타일로 변형시킨 무한소 미적분학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학사에서 중요한 논문들을 썼다. 1675년 11월 21일 원고에서 처음으로 그는 인티그럴에 대한 기호를 썼는데 인티그럴 적분하는 기호 인티그럴 fx dx라고 표기하고 함수 fx를 변수 x에 대해 적분하는 기호를 표기했다. 뉴턴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미분법을 사용했는데 뉴턴은 이것을 자신이 개발한 유율법과 똑같다고 생각했다. 뉴턴은 그 전에 라이프니츠에게 보냈던 편지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 중 일부를 설명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라이프니츠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오해했다. 실제로 뉴턴은 1666년에 유율법을 이용해 미적분 공식을 만들었는데 1693년까지 이것을 발표하지 않았다. 뉴턴은 라이프니츠의 미적분 접근 방식으로는 미해결 문제 중 단 한 문제도 풀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실제로 라이프니츠가 개발한 현대적인 수학 표기법은 지금도 표준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뉴턴의 표기법은 비실용적이기 때문에 폐기되었다. 파리에 체류하는 동안 라이프니츠는 동시대에 수학을 섭렵하고 개선된 표기법으로 발전시켜 계산을 단순화하고 다른 수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이 훨씬 쉽게 미적분이라는 틀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라이프니츠는 자신의 스타일로 변형한 미적분학으로 새로운 수학 연구 결과를 얻지 못했을지라도 그의 우수한 표기법은 수학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라이프니츠는 파리에 머무르며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의 명예회원으로 활동하고 싶어 했지만 초청받지 못했다. 게다가 그의 후원자였던 폰 보이네부르크 남장마저 세상을 떠났다. 파리에서 교수가 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1676년 10월 하노바 왕가의 사서이자 궁정 고문관 자리를 수락했다.
공식 명칭이 하노바 계보의 브라운슈바이크 르네부르크 왕가인 독일의 하노바 왕가는 대대로 영국과 아일랜드의 군주들을 보내왔고 19세기 내내 대영 제국을 통치했던 유력 가문이었다. 1679년 라이프니츠는 이진법 연산을 개발했고 이 내용을 1703년 논문 이진법 연산 설명으로 발표했다. 그는 도입부에 이렇게 썼다. 일반적인 산술 연산은 십진법을 따른다. 10개의 숫자, 즉 0, 1, 2, 3, 4, 5, 6, 7, 8, 9가 사용된다. 이것은 0, 1, 그리고 9까지의 숫자를 포함한다는 의미다. 10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고 10이라고 적고 10의 10배는 100 또는 100이라고 쓰고 100의 10배는 1000 또는 1000이라고 쓰고 1000의 10배는 1만 또는 만이라고 쓴다. 내가 수년 동안 십진법 대신 2를 기준으로 하는 가장 간단한 진법을 사용해 본 결과 이 진법은 수의 학문을 완성시키는 데 유용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0과 1 외에 다른 숫자들을 사용하지 않고 2가 되면 자릿수를 하나 올린다. 이것이 내가 2를 10에 2의 2배를 이것이 내가 2를 10, 2의 2배를 100, 4의 2배, 즉 8을 1000, 8의 2배, 즉 16을 1000이라고 쓴 이유다. 앞에서 우리는 이진수를 십진수로 변환할 때 2의 거듭 제곱의 덧셈 식으로 형태로 나타냈다. 예를 들어 이진수 101011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는다. 1 곱하기 2의 0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1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2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3승 더하기 0 곱하기 2의 4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5승은 43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한편 십진수를 이진수로 나타내려면 2로 나누고 나머지 r 괄호하고 반드시 0 또는 1이다. 나머지 인 r을 적고 몫이 0이 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다음에 표식이 있는데 43 나누기 2는 21, r은 1 이런 식으로 계속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 식의 나머지를 아래에서 위의 순서로 읽으면 43의 이진수는 인 101011을 얻을 수 있다. 주어진 식 1 곱하기 2의 0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1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2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3승 더하기 0 곱하기 2의 4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5승은 43으로 2를 나누면 모든 지수가 1씩 작아져서 1 곱하기 2의 0승 0 곱하기 2의 1승 1 곱하기 2의 2승 더하기 0 곱하기 2의 3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4승이 되고 나머지는 1이다. 이 식을 또다시 2로 나누면 0 곱하기 2의 0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1승 더하기 0 곱하기 2의 2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3승이 되고 나머지는 1이다. 이 과정을 계속하면 43을 이진수로 표현하기 위한 모든 자릿수를 구할 수 있다. 가장 마지막 식을 나머지가 가장 높은 자릿수다. 라이프니츠는 0에서 32까지 숫자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표를 제공한 다음 이진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로 이진수 연산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일반적인 십진수 연산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자리값이 10이 아니라 2일 뿐이다. 예를 들어 십진수 5와 8을 더하면 마지막 자릿수가 3, 그 다음에 자릿수가 1이므로 13이다. 같은 방법으로 이진수 1과 1을 더하면 마지막 자릿수가 0, 다음 자릿수가 1이므로 이진수 10이다. 여기서 아래 첨자 2를 쓴 것은 십진수 이진수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이진수 110과
111을 더하면 마지막 자릿수부터 시작해야 한다. 0과 1을 더하면 1이다. 자리 올림이 없다. 따라서 마지막 자릿수는 1이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하여 1과 1을 더하면 0이고 한 자리 올라간다. 그 다음 자릿수로 넘어가 1과 1을 더하고 또 1을 올린다. 따라서 두 수의 합은 1101이다. 그림 18-5는 라이프니츠가 쓴 원본 이진법 연산 설명에 나온 다른 예시다.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에서 발표한 논문이기 때문에 불어로 쓰여 있다. 이진수의 뺄셈, 곱셈, 나눗셈도 해보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한번 시도해보길 바란다. 라이프니츠는 자신의 논문에 덧셈이나 곱셈표를 암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진법 연산이 사실상 십진법 연산보다 단순하다고 주장했다. 0과 1을 더하고 곱하는 방법만 알아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썼다. 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십진법 대신 이진법을 도입하자고 권하지는 않는다. 이미 익숙해진 방식을 바꿔서 굳이 새로 이진법을 배울 필요는 없다. 또한 십진법은 자릿수가 짧아 숫자가 길어지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11진법이나 16진법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오히려 점점 더 컸을 것이다. 장점이 더 컸을 것이다. 그러나 0과 1 두 숫자만으로 계산하는 이진법은 숫자가 길어진다는 단점을 감수하더라도 학문, 특히 수학과 기하에서 가장 근본적인 계산 방식이 아닐 수 없다. 이진법은 새로운 발견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수를 가장 단순한 형태인 0과 1로 환원했을 때 그 속에 경이로운 질서가 드러난다. 실제로 라이프니츠는 대리석으로 이진수를 표현하고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펀치 카드로 통제하는 기계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현대식 전자디지털 컴퓨터 원리를 탄생을 예고했다. 라이프니츠는 몇 번 유럽을 여행한 것을 제외하면 여행을 하노버에서 보냈다. 법정에서 활동 외에 그는 수학, 논리, 물리학, 철학 관한 글을 꾸준히 집필했고 당대의 많은 유명 학자들과 서신 교환을 했다. 그는 여러 언어 중에서도 주로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 글을 썼다. 뿐만 아니라 라이프니츠는 유럽에서 최초로 중국 문명에 진지한 관심을 보인 주류 지식인일 것이다. 그는 고대 중국의 전복을 위한 원전인 역경에 나온 육선 성형이 이진수 0000에서 11111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매료되었다고 기록했다. 역경에 나온 육선 성형 이진수 0000에서 11111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매료되었다고 기록했다. 그림 18-6은 역경의 육각별 도표이며 아라비아 숫자는 라이프니츠가 적은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수학이 남긴 업적 외에도 철학과 논리학의 중요한 인물이다. 스텝슬리던 계산기와 1694년에 개발한 디지털 기계식 계산기의 발명자로 이름을 남겼다. 르네 데카르트, 바르흐 르네 데카르트, 바르흐 스피노자와 함께 라이프니츠는 17세기 3대 이성주의자로 손꼽힌다. 계몽주의 시대의 선구자였다. 그는 마지막 박식가들 중에 한 사람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숱하게 많은 글과 서신을 남겼다. 그가 집필하여 발표한 글 중 대략 20만 페이지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런 한편 폭넓은 분야에 대한 관심과 풍부한 아이디어는 그에게 정신적 부담이 되기도 했다. 라이프니츠는 한 친구에게 자신이 직접 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에 살짝 절망감을 느낀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편지를 썼다.
지금 내가 얼마나 심란하고 틀어져 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네. 나는 기록 보관소에서 다양한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나는 옛 논문들을 보고 발표되지 않은 문서들을 뒤지고 있다네. 이런 것들로부터 나는 브라운슈바이크, 괄호하고 왕가, 브라운슈바이크의 역사를 빛내주고 싶네. 나는 엄청나게 많은 편지를 받고 답장을 했지. 동시에 나는 많은 수학 연구 결과의 철학적 사고, 사라져서는 안 될 문자 그대로의 혁신을 머릿속에 담고 있다네. 그래서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네. 라이프니츠가 뉴턴과 별개로 미적분학을 발전시켰는지 뉴턴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표기법만 달리한 미적분학을 발전시켰는지에 대한 오랜 논쟁으로 그의 말년을 고달팠다. 그는 생전에 자신이 수학에 남긴 업적을 거의 인정받지 못했고 1716년 하노버에서 괄호하고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살다가 괄호 닫고 외롭게 세상을 떠났다. 라이프니츠는 영국 왕립학회와 베를린 과학 아카데미의 종신 회원이었지만 어느 조직에서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다. 1985년 독일 정부는 과학에 남긴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세계 최대의 상인 라이프니츠 상을 제정했다. 여기까지가 라이프니츠였습니다.